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보수파의 한심함, 그다음에 비겁함을 미덕으로 지금까지 숭상했던 그런 기득권 사회였던 아주 졸렬한 측면 이런 데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체코 출신의 작가 밀란 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 지금 조금 읽고 버렸는데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이제 스트라이킹한 거 있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요즘 이런 소설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소설 제목을 되돌이켜 보면은 지금 정말 한국이나 전 세계가 놓인 어떤 객관적인 환경, 이런 게 얼마나 한심한가, 과연 인류 사회에 미래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자성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국에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이제 일 보시면은, 그 이야기 전에 했던 이야기 아닌가라고 이제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대표님이나 제가 어떤 책에서 인용한 내용이나 어떤 나라 이야기, 어떤 사례 딱 한 번만 넘어간다면 여러분 기억에 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냐, 기억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다시 이제 반복하게 되면,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지? 그런 사실을 나도 확인을 했지? 라고 이제 확증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거나 그간에 하던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심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가치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외교나 국제정치 어떤 영역을 지배하는 국가 이익의 개념, 이걸 이제 대체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캐치프레이즈 내세우고 있는 게 혁명의 11의 가치중심, 서민중심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맨 앞에 가치중심이라는 게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보수파가 될 만한 놈 뒤에서, 권력자들 뒤에서 줄서기 해가지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왔기 때문에, 이거 이래가지고는 보수가 안 된다. 정말 처음부터 ABC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서로 이번에 대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좌파가 다시 재집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싸움을 끝낼 게 아니고 영원히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것 갖다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게 우리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이게 뭐냐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치 할 때는 이걸 갖다 국제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서구 가치입니다. Western value입니다. 동양 가치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추상 수준을 좀 높게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나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인류 역사의 세계는 동양 가치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치의 어떤 생활 영역 또는 생활 행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이런 모든 어떤 가치 체계나 이런 것들은 서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걸 답습하는 데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99년이었죠. 97년에 한국이 외환 위기 맞고 이제 허덕일 때입니다. 그때 영국의 어떤 교수 하나가 와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 120명 정도 모였더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 97년에 외환 위기가 나면서, 소위 말해서 아주 잘 나가던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이제 외환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는 더 이상 고속 성장할 어떤 그런 모멘텀을 상실했다라는 게 이제 자기 주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갖다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아시아적 가치는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Asiatic value는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길래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좀 제가 질문했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이 말한 이 가치라는 건 사실은 서구 가치인데, 지금 한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갑자기 이제 경제적 고도 성장을 이룩하게 된 거는 동양적 가치를 갖다가 외연을 확장시킨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무 관계없고 우리는 오로지 너가 만들어낸 서구 가치를 따라 하다가 잘못된 길을 들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자, 한국이나 일본이 고도 성장하게 된 거는 우선 동양적인 가치, 내재화된 가치가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현돼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걸 사실은 이 동양 가치를 적고 서구의 가치를 흡수했었거든요. 예컨대 시민사회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식부기, 그 다음에 근대화의 어떤 경영체계, 경제학, 이런 모든 이론적 실천적 어떤 근거들 전부 서구 걸 갖다 저희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환위기가 나서 이제 일부 동남아시아나 한국 같은 국가들이 외환위기가 나와서 경제가 망가졌다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만든 서구 가치를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우리 동양 가치를 가지고 서구와 대결하고 경쟁하다가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이 말한 그 가치라는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장래가 좀 뒤숭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문제는 그것이 아시아적 가치가 죽었고 서구 가치가 영원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이야기를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 세미나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어떤 나중에 제 이후에 발언을 한 사람들은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서구 가치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한국이나 동양 사회가 서구 가치를 갖다가 적용해서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이제 가치라고 할 경우에는 가로 열고 서구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제 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제 공급만 재편하고 가치 동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동맹이라는 게 공교롭게 우리 혁명 21당이 당을 창설하면서 가치 중심이라는 말을 가장 앞쪽에 내세웠는데 하여튼 이 전 세계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가 지금까지 어떤 인류 문명사를 지탱해온 이 소위 말해서 주요 국가들의 이제 국가 이익이란 개념이 아니고 가치 개념으로 다시 똘똘 뭉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누구냐 하는 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아시아국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유럽 국가들 또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영어 쓰는 5개 국가들, 그 다음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과 공유할 가치가 더 많은 거지. 지금 우리가 대척점에 서 있는 중공이나 러시아, 북한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북한은 최근에 이제 또 극초음속 미사일 2번 싸우면서 좀 전국이 혼란스럽게 흘러가는데 연초부터 좀 시끄럽게 됐죠.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왜 이러느냐 이걸 이제 보게 되시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집단하고는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화가 된다면 제가 일본도 손가락 하나 자를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구글,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 자유롭게 안 돌아가는 나라가 딱 3나라 있죠. 북한하고 쿠바하고 중공입니다. 그만큼 이제 폐쇄 사회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쿠바는 좀 예외로 두고 멀리 있는 나라니까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니까 그 못 살고 찌질한 동구권 국가들도 다 망하면서 체제 변환을 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좀 완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를 갖다 구현하라고 여러 가지 각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북한은 이게 되지 않는가? 중국도 되지 않는가? 왜? 물적 성장은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성취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이제 정신세계가 못 따라가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복수의 이념 체계가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폐쇄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정신세계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저는 유교를 속성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라는 토양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회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가 하는 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렸어도 알겠죠. 지금 중국과 북한을 보게 되면은 얘들이 공통의 부르는 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서구 가치와는 대척점에 있는 소위 말해서 썩어 빠진 동양적 가치. 일부 어떤 젊은 유튜버 하나는 동양이라는 거 똥냥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된 소리를 해서. 그만큼 이게 허접하다는 거, 내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그러면 잘 살게 되고 지금까지 세계 어떤 경제력은 2위 또는 3위 이런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물론 일본 사회가 갖고 있던 어떤 단결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좀 더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근대화할 수 있는 토양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타라 입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적 가치에서 벗어나 서구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근대화 또는 강대국이 되자는 그런 의식들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좀 아시아에서는 특이한 존재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조금 고답적이고 아직 봉건적인 색채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본처럼 그런 근대화를 추구를 했죠. 그런데 이 중국과 이 북한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아무리 경제 성장이나 물적 어떤 토대 이런 걸 갖다 확충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유교적인 어떤 공산주의 사회, 봉건적인 어떤 가치체계 이런 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하죠. 아니 중국의 자본주의 하면서 저렇게까지 이제 놀랄만한 성장을 이뤘는데 저게 망가질 수 있겠는가? 그럼 여러분들 소련을 한번 보십시오. 한때 수십 년간 반백 년간 미국과 대척점이 있었고 그 강력했던 나치 독일을 이긴 국가였는데 스스로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대국들은 반드시 이제 내부로부터 어떤 충격과 위기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이제 자멸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소련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세계와는 이제 무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 갖다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재 중국이 이루어진 그런 물적 성장 같은 걸 갖다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망가진 거고요. 근데 중국은 오히려 어떤 그 미국에 맞먹는 또는 이제 기타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들하고 경쟁 국가의 어떤 그 자본주의 국가들 모두 물리치고 영독불 일본까지 물리치고 있던 양적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과연 이제 그 나라 국민 소득은 이제 겨우 이제 10,000불 또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 한다 하더라도 스위스나 일본,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같은 어떤 그 사회생활 또는 물적 생활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힘들 거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그 봉건적인 유교적 가부장적 체제, 그 다음 거기에 또 기형적으로 이렇게 접합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이 아말감을 인류 사회가 만드는 것 중에 최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나치즘은 어떠냐? 물론 나치즘 아주 잔악한 거였죠.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90만의 이제 집시들을 학살하고 그다음에 온 인류를 전쟁통으로 몰아넣어서 러시아만 하더라도 약 2,700만의 사상자가 났었거든요. 독일은 단 한 나라에서. 하지만 독일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조건 하에서 아리안 인종의 우월성의 바탕으로 한 인종 철학의 근거에서 독일이라는 한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체계였거든요. 그거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이렇게 확산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건 역사적으로 그냥 한 번 등장했다 사라지는 거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는 망가졌습니다. 그럼 다시 똑같은 형태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산주의나 우리가 흔히 시체말로는 빨개라는 게 왜 자꾸 나타나느냐. 이런 21세기가 되는데도 왜 이런 사회사상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소위 말해서 보수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이나 국가가 제대로 된 사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주변에 빨갱이가 나타난다는 거는 기존 됐던 보수 정권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부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한다는 사람은 바퀴벌레에 끼게 됐습니다. 초파레가 끼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우리 사회에 있는 민노총이니 민병이 한 놈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정교조, 민자 무슨 애들 많죠?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애들. 그 다음에 민주당, 예, 그 다음에 월팔 갖고 끝까지 돈 빨아먹는 이런 집단들. 요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생충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청소를 안 하고, 우리 스스로 정화를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 체계를 어떤 그 세련화시키지 못한다면은 언제든지 앞으로 10년, 100년에 이런 기생충 세력은 또 나타나서 정권을 갈취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이 대선 국면에 북한이 두 발의 이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렇지. 재원이 어떠냐, 고각 발사도 아니다, 뭐, 얼마나 날아갔냐, 마하 7이냐, 10이냐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게 우리한테 큰 위협으로 다가오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기존의 어떤 방어체제, 미사일 방어체제 이런 거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떤 도발이거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왜? 숱하게 이런 도발이 왔었기 때문에 그냥 완호됨으로 치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는 이 미사일 자체 발사해가지고 그 위험이라든가 이게 자체보다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정권의 성격이 어떠하건 간에 이런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급하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하고 했죠, 미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사했을 때도 어떤 미국 측의 반응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유엔 안보리 회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탄声명 내는 거 이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센 게 나오려면 유엔 자체에서 안보리 어떤 교탄声명이 나와야 되고 의장声명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가장 낮은 수위에 뭐 6개국 정도가 나와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교탄声명을 발표한 거로 이제 끝나버렸습니다만 여기는 한국은 아예 나오지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런 사태만 보더라도 이건 이미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왕따시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저도 그 친구 잘 압니다만 위에서 시키니까 했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여러분도 이런 레토릭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한국의 김대중부터 모든 역대 정권이 자기가 있을 때 한미 동맹이 가장 강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다 어불성설이죠.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한미동맹의 균열이 났을 시기인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네, 노미널하게 이름만 존재하는 거지 실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은 한미동맹마저 우리가 없다라고
이걸 갖다 강탈해 가든가 아니면 그냥 무력화 시킨다면 그건 다음 대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마치 한미동맹이라는 가느다란 연결고리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발 사태가 두 번이나 벌어졌는데도 한국과 아무런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해야 될 나라가 한국은 더 이상 가치를 공유할 나라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쯤 되면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보면 프랑스 상원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든지 또는 무슨 미국의 심지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리고리 믹스라는 사람이 흥인계 같은데 그 사람이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그걸 바이든 정부가 채택하길 바란다고 이제 서한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 두 방의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아마 상당히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종전선언은 이제 대선 전까지는 더 이상 회복되기 힘들다. 다만 지금 정권이 문재인이가 마지막 이 청와대를 떠난 마지막 날까지 그 꽃배는 늦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어떤 좌빨들의 어떤 무서운 속성이죠. 마지막 순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파는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남은 2달 동안에 윤석열을 질 거다. 보수파가 정권을 잡지 못할 거다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2달 남았습니다만 이게 아마 다른 나라의 2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에는 급속도로 모든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거나 또는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도저히 상상조차 못한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그때 노무현이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단 하루 만에 해프닝 때문에 정몽준과의 해프닝 때문에 이제 이회창이가 떨어지고 노무현이 되는 그런 극적인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거 2, 3일 전에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한국 이것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말 기억하실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마지막까지 지금 사태가 굉장히 혼탁하고 어렵게 돌아갑니다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용기를 내어서 이 땅에 어떤 혁신과 그 다음에 새로운 안정과 그걸 갖다 가지고 위해서 혁명 20일에 가입하신기 때문에 이번 대선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용기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100%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거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